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타격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도 전 국민 지급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급이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묘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또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세요. 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줬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곳에 이제 집중 지원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당정청은 그러면서 선별이 아닌 이제 맞춤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 맞춤형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맞춤형 제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한된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지금 정부가 지금 그 국채 비율이 너무 빨리 올라간다고 상당히 많이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다른 그 한 면을 본다면은 선별 이렇게 그냥 맞춤형으로 준다면은 정부가 상당히 그 피해자들을 돌봐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좀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꼭 그냥 진심으로 한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한다 그거는 좀 따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다 무조건 주지 않고 피해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딱 줘가지고선 돌봐주겠다. 그러면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보호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도 좀 표시하려고 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춤형의 의미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국민들이 요번에도 받느냐는 게 이제 저번에 깔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정 여력이 소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별 기준에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맞추다 이거를 제가 국어 사전에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 그다음에 다른 뜻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서로 어긋난 옷이 조화를 이룬다.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요번에 맞춤형이라는 것은 속 깊은 뜻은 사실 소비 진작이란 널리 해서 이렇게 서로 맞추는 것보다는 피해자 구제, 그러니까 즉 어긋남이 없이 맞추는 부분, 여기에 방점을 두느라고 맞춤형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이것은 복지 정책으로 우리가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소비 진작보다는 피해자 구제를 통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맞춤형으로 표현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일단 이와 관련된 정치적인 논쟁은 차치해 두고요. 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5월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게 골든 타임이냐,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경제적인 분석만 가지고 말이죠. 그럼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지금의 경제 상황, 그리고 지난 5월의 경제 상황, 어떻게 비교를 저희가 해보면 좋을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1차 줬을 때는 좀 어떤 면에서는 시기가 놓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피해를 받은 분들한테 지원을 주기는 너무 늦게 돈이 지급됐어요. 다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냥 논쟁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논쟁이 길어졌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딱 풀릴 때 돈이 풀려졌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왔죠. 그런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떤 운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은 내수 경제는 나중에 거리두기가 지금 강화됐기 때문에 좀 약간의 의문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수 경제는 저는 1차보다는 더 나은 환경인 것 같은데 수출은 계속 풀리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성장률이 지금 감소율이 둔화된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 수출 감소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내수 경제도 다시 하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지원금이 적합하다고 보긴 합니다. 적합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또 다른 의미로 좀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넘어갈 때 또 3단계를 올라갈 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된 게 경제적 타격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독감의 침체를 해결하려면 먼저 코로나 독감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의미 때문에 사람들이 2.5단계, 3단계 가는 걸 반대한다면은 네. 코로나 독감을 못 잡고 그러면 침체가 더 오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긴급 지원금으로 피해받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가지고선 2.5단계, 3단계를 넘어가는데 아니면 더 오래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 요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된다고 봅니다. 네. 네네. 저는 이제 이게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겨울철을 들어오면 이제 독감과 같이 올 텐데 그때 또 2차 지원금이 오고 더 경제가 나빠질 것인가 걱정이 되고요. 숫자로 보면은 1분기에 사실 우리가 마이너스 1.3인데 그게 전분기 대비인데요. 전년 대비로 하면은 플러스 1.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2분기를 보면 전년 동기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2.9에 전 분기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3.3.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5월 달과 2차 재난금 지급하는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은 지금이 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전체로 경제가 나빠진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지역별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지역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서비스업 같은 데는 제주, 인천, 경기가 더 많이 받았고요. 예. 서울 같은 거면 체감 경기가 경기 전남보다 훨씬 더 나쁘게. 그러니까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은요. 모든 수치에서 지금 중간 이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조차도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각 시도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서비스업은 사실 플러스 1.9에서 마이너스 3.4로 굉장히 나빠졌고요. 제조업도 지금 플러스 5.5에서 마이너스 5.2까지 가는 굉장히 큰 지금 부담을 갖고 2차 지원금이 지금 나가는 추석 앞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용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아직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뭐 최대 2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지원 방법하고 전 국민 일괄 지급, 보편적 지급 방식하고 봤을 때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저는 선별적인 선별적인 기준을 좀 잘 선택했다면 예.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저소득층이 피해를 이번에 코로나 독감에 더 받았다는 그런 그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또 저소득층이 소득을 받으면 더 많이 쓴다는 그런 통계들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주로 주면은 그 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피해자들한테 이 지원금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준다. 그거는 처음부터 선별적이죠. 피해자들하고 피해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갈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수요를 이 돈으로 최대한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저소득층한테 주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선별적인 기준을 우리가 잘 선택한다면은 그러면은 선별적인 지원이 훨씬 더 돈의 효과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모든 국민들한테 다 뭐 나눠준다면은 2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200만 원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한 5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한다면은 이게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피해자들한테. 네. 피해자들이 손해 받는 금액은 50만 원보다 대부분의 경우 훨씬 더 클 텐데요. 그래가지고선 지원금의 목적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네네. 준다면요. 예. 근데 저는요 이게 이렇게 이제 뭐 넓게 보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6월달에 반짝 경기 반등은 우리 양 교수께서 지적했듯이 사실 그때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은 거예요. 거리 두기를 완화했지 않습니까? 예. 거리 두기를 완화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산 소비가 증가한 것이 온 거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200만 원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한강에 물 한 바가지 더 얻는 그런 효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GDP가 1,900조, 2,000조가 달하고요. 그것은 순 부가가치만 해서 2,000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1경 정도가 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데 여기 뭐 14조, 뭐 15조를 넣는다 그래서 이것이 뭐 효과적으로 내수 진작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풀려야 되는데 그 풀리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완벽하게 방역을 잡아서 갈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내수 활성화를 해서 조금이라도 200만 원씩 준다. 200만 원 주는 것은 하방을 막는 효과지 활성화되는 데는 그게 크게 영향이 없고요. 사실 최대 200만 원이지만 4개월 동안 50만 원씩 4번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피해가 가는 부분, 피해를 받으신 부분 우리가 이쪽에 선별적으로 아주 집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춤형 지원이라 그러지만 풀네임이 맞춤형 선별 집중 지원이 공식적인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석 전에 지급한다 그러잖아요. 예, 네. 예. 20일 남았어요. 예. 선별 과정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아. 많이 이런 고려 사항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게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추석에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게 돈을 나눠주는 거하고 또 이 뭐 거리 두기는 또 거리 두기대로 가고 이러면 소위 말하는 팔러스 믹스가 조금 어긋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항상 정책은 타이밍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조화스럽게 갈지는 조금 뭐 더 연구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얘기를 좀 빨리 이어가 보죠. 저희가 어쨌든 선별 지급한다는 데 방점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렇다면 선별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특수고용직 네. 이분들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매출 감소폭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매겨서 차등 지급을 또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닌 매출 감소. 이 기준을 잡았을 때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관전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떤 기준을 만들었던지 피해자들이 다 요거 가지고 그냥 도울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군가 그 빠지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좀 기준을 쉽게 해가지고선 빨리 지급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매출액에 따라서 이제 잡는다면은 그러면은 매출 확인해야 되고 또 매출에 대해서 뭐 어떤 근거를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그 승인 절차 과정마저도 이 서류 확인하는 그 과정마저도 몇 주 걸릴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 카드 매출을 생각할 수 있겠죠? 카드 매출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도 현금 매출 같은 거는 지금 안 잡히는 경우가 있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또 현금 매출을 가지고 또 많이 할 거니까 또 지난번에 이런 일들이 많았죠.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그 지원금을 주려고 했더니 뭐 세금 자료나 뭐 카드 자료나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 게 있다고 해서 오히려 또 사회적인 논란이 좀 더 심해진 거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이것도 역시 완벽한 지표는 아니지만은 그냥 외국 같은 사례를 본다면은 뭐 연말 정산 자료, 뭐 소득세 자료,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원래 그 1차 지원금에 쓰려고 했던 자료는 뭐 건강보험 자료, 요걸 가지고선 그냥 빨리 지급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빠지는 사람들은 뭐 실업보험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선 지원해 주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김용범 차관 같은 경우는 매출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선별하기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다른가 봐요. 이건 5월 달에 이분들 3개월간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을 지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갖고 데이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매출은 왜 간단하다 했냐면 POS로 지금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고 그런데 자영업자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요. 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 아. 그럼 이게 그분들은 소득 감소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버시는 네. 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 지금 우리가 10억에서 120억, 그다음에 뭐 5명에서 10명 뭐 이런 얘기들인데 자영업자는요.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말썽이 많을 텐데 금융 세제 지원까지 지금 같이 붙인다 하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책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사실 지금 12조 원 정도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활발히 하고 기억나시겠죠? 6월 달에 오부제 한 거 기억나시죠? 너무나 많이 몰려갖고 그래서 지금 20일 딱 남았습니다. 네. 28일까지 이걸 끝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진짜로
굉장히 뚜렷한 기준을 가야 되고 이거 지금 벌써 뭐 제가 뭐 관계자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어떻게 갈 겁니까? 그냥 분기로 갈 거냐, 반기로 갈 거냐, 뭐 등등 여러 가지인데 아마 오늘 정도는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오늘 나올 것이다. 그런 전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 지원 대상에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와 같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프리랜서도 포함이 됐는데 고용 형태 특수성을 봤을 때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해야 될까요? 뭐 지원 대상은 지금 뭐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소득이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소득이 떨어지고 뭐 아까 저 최 고모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뭐 물론 거기다 저 그 변호사나 뭐 그렇게 뭐 원래서부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좀 조절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많이 떨어진 사람을 찾아야 될 텐데 우리가 언제든지 저 그 소득 그 얼마나 떨어진지 찾으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차가 있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게 아주 그냥 좋은 그 완벽한 기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요거를 지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매출 기준이지만은 이 매출 기준이 얼만큼 지금 빨리 지금 최 고모님은 벌써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조금 좀 의심이 가고요. 네. 차라리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러한 그 사업을 원래 다루게 돼 있는 게 실업보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실업보험을 강화시켰는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지금 프리랜서들은 그 실업보험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들한테는 그 개별적으로 지원이 가야 될 텐데 뭐 프리랜서들 뭐 어떻게 그 증명하느냐 뭐 그런 거는 뭐 여기 SBS 같은 경우도 작가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프리랜서인데 아마 고용주가 뭔가 이렇게 뭐 증빙 서류를 좀 만들어줘서 하면 좀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뭐 특수고용직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 이제 9월 종료가 되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면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추경에서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을 하기로 그래서 4개월 동안 50만 원씩 그래서 200만 원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연장하는 걸로 일단 뭐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출 급감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것들은 새희망 자금 지원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용 안정자금 12조가 지금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면 일단은 크게 지금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 그런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이 앞서 이제 언급하셨던 해외에서 얘기하는 일시적으로 뭐 실직이라든지 고용 사정이 어려울 때 지원되는 특수 형태의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1차 지원금은 조금 좀 우리가 잘못 깬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냥 소득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줬는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지원금을 줬거나 뭐 그 세금 회수금을 세금 그 줄인 그 돈을 먼저 줬지만은 고소득층은 빠지거나 아니면은 그 받는 그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금을 그렇게 직접 주지 않고 기업에 줘가지고선 그 기업들이 일자리 유지하면은 뭐 정부가 뭐 한 임금 중에 한 뭐 40, 50%를 낸다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은 뭐 지금 최 고모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일종의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가는 돈을 준다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도 해보고 이번에 선별적으로 이제 해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큰 대세를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별적이 좋으냐, 보편적이 좋으냐,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분명히 기본 소득에 대한 큰 정치권의 어떤 이 뭐 지금 분쟁이라든가 쟁점이 많이 사그러지면서 이제 뭐 다음 선거들이 지금 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이것을 둘러싼 어떤 양당 간의 어떤 정책적 싸움 이게 더 활발히 되는 그런 계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근 SNS 메시지 내용입니다. 선별 지급, 전 국민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수용은 하지만
뭐 배신감, 원망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게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그렇죠. 낳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때도 이게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적 지급이냐 들고 논란이 많았는데 뭐 당시 소득 하위 70%만 지원하겠다라고 했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도 사실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만 혹시라도 수정될 가능성 없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정치 논리를 보느냐 경제 논리를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경제 논리를 본다면 이 돈을 많이 쓸수록 지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지난번에 가구 조사 통계에서 나왔지만은 그 일본이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20%는 평균 소득 지출 성향이 그 100%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받은 건 다 썼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5분이 가장 그 부유인 20%는 한 57% 썼다고 나왔어요. 네. 그게 그 전에보다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57%밖에 안 썼으니까 효과는 떨어진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제 논리에서 본다면 다 주는 것보다는 선별해서 주는 게 뭐 여기서는 지금 소득으로 얘기했지만 선별을 주는 게 그 경제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수요를 좀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게 답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치적인 면은 또 몰라요. 정치적인 면은 아무래도 내가 그냥 다 같이 돈을 받는다. 그게 먹혀들릴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일단 경제적인 논리를 본다면 선별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요 거꾸로 됐어요. 지원금의 규모가 먼저 정해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7조에서 10조 사이로 정해져 있기 예.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전 국민 지급으로는 바뀔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7조 이상이 넘어가면요 우리 채권 시장이 너무 불안해집니다. 예. 그걸 3달 동안에 소화를 해낸다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상승 압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럼 금리 올라가면 더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거꾸로 규모가 정해진 이후에 선별적으로 갔기 때문에 보편화되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지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추석에 방역 입장에서 보면 추석에 지금 안 움직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금을 지급해서 현금이 도는 것보다는 세제나 금융 쪽으로 좀 더 강화된 것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뭐 가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만나면요 제일 먼저 꺼내는 게 월세입니다. 네네. 이런 다른 지원을 해주면서 추석 때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우선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석 전에 이걸 뿌리기보다는 방역이 된 상태에서 돈이 지급되는 것도 이번엔 소비 진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네. 일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선별적으로 준다면은 그 피해자들한테 빨리 돈을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지만은 진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다 준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추석 후에 거리두기가 다시 좀 풀릴 때 그때 주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러면 3차 재난지원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저는 된다? 뭐 금년은 안 될 것 같지만은 내년에 뭐 그 긴급지원금은 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어요. 장기화된다면 장기화된다면 이라는 만약에 걸? 코로나를 내년 그 상반기까지 잡지 못한다면은 예. 뭐 내년 계속 뭐 이런 지원금이 나가야 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뭐 어쨌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뭐 이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조 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경 네. 편성 가시화되고 있죠. 채원 전액이 이제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7조 원 중반대의 적자 국채 발행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요 지금 뭐 담당 공무원들은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도 구체 발행 계획을 지금 그 본 예산에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부터 이게 다 허클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8조 9조는 지금 보니까 뭐 이 소화 가능한 그러니까 한 2조 정도 지금 부담을 더 3개월 동안 채권 시장에서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뭐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가면 진짜로 금융시장 교란이 시작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연말에 달러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원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약해지는 부분까지도 분명히 고려를 했을 때 뭐 7조, 8조 정도가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게 어쨌든 100% 적자 국채 발행을 한다면
우리 재정 상황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일 수밖에 우리 재정 없죠. 상황에 마이너스가 되지만은 우리 지금 궁극적인 문제는 지금 최 고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좀 작아서 그런데요. 그런데 재정 그 비율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 OECD 수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적게 올라가는 걸로 지금 계산이 돼 있거든요. OECD에서. 다른 나라들은 뭐 20% 그 30%씩 올라가는 나라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한 5%에서 8% 정도밖에는 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수하게 그 국채 비율, GDP 비율을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악화되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채 시장이 좀 그렇게 작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소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가 좀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 다른 나라들이 그 투입한 그런 재정 금액을 본다면은 또 역시 우리나라가 GDP 비중으로 본다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3조 달러를 집어넣는데 그게 한 GDP 한 14%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추경 예산 다 합해봤자 지금 한 4%, 이 4차까지 합쳐도 4%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예. 뭐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쓰는 만큼 세수가 걷어지면은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겠는데 세수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쓰임새만 늘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전 소득이 지금 재정 승수가 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조를 풀어도 2천억 정도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 3년을 쌓여야지만 이게 돌아가니까 지금은 하반 경직성을 뭐 완전히 구축하는 부분에서의 굉장히 효과는 있지만 이 내수의 활성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필요한 데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나눠주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일단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 다시 찾아오는 재앙의 쓰나미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부분들까지 지금 뭐 우리 주변에 왔기 때문에 어떤 뭐 아프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방역이야말로 가장 좋은 경제 대책이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정부 지출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이제 고령화 때문에 정부 지출이 계속 더 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지출을 줄이기는 이제는 좀 그 시대가 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네. 우리가 이 장기적으로 국채 GDP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GDP 성장률을 다시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선진국도 뭐 2차 대전 후에나 뭐 60년대 봤다면은 정부 지출 그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을 그렇게 GDP 늘리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독감을 어느 정도 헤쳐나간다면 지금 구조 조정하기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 독감을 어느 정도 헤쳐나가면 우리 첫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우리 경제 그 생산성을 높이고 GDP 성장률을 높이느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1순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최양호 고문, 양준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